네 명의 덕후들의 끝없는 이야기.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된 덕담을 나누는가? 대체 그들은 왜 히플라야를 등반하는가? 바로 거기에 히플라야가 있기 때문이다. 올라가야! 히플라야! 히야호! 호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팟빵 파티 오디오 클립에서 진행하던 장르 불문 히어로 덕후들이 모인 대한민국 최초의 히어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히어로 플래닛 시 히플라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운현님, 핸드엑스님, 미니님과 같이 정말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주제와 소재와 각도에서 히어로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덕담을 나누는데요. 어딜 가든 든든한 덕후분들이랑 행복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 행복을 계속 더 크게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젠 유튜브에서 히플라야라는 이름으로 더 폭넓은 주제와 소재를 더 다양한 각도에서 덕담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히플라야의 풀 버전은 핸드엑스님 유튜버에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클립은 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응원, 그리고 족대꾸 및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미희님. 안녕하세요. 작지만 작지 않은 미입니다. 오, 이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진짜 한 2년 동안 하다가 얼마 만에 했죠, 저희가 녹음을? 거의 한 달, 한 달, 두 달, 한 달, 그거밖에 안 됐어. 두세 달. 아, 그치. 방송 마지막 방송이랑 또 다르죠. 한 2월인가 했으니까 저희가. 우리 마지막 녹음은 2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바뀐 점에 장점이 있어. 그 녹음 제가 5분 전까지 누워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웠다가 사실 바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사실 미희님이 제일 오시는 길이 힘들었잖아요. 물론 다 힘들었겠지만 미희님이 가장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은 핸덱스님.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그 히플라야 핸드엑스로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슈퍼히어로 덕후분들과 다시 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재밌게 잘 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앞서 설명이 없어서 강민님이 뭔 말 하시는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언택트로 각자의 집에서 언택트로 만나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해갖고 이제 이전에 히플 할 때는 스튜디오에서 모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도 있고 모이기도 각자 타지에서 모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모두가 이제 또 취직을 하고 또 일을 하고 하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정기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가지고 계속 뭔가 슈퍼히어로 장르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나가야 볼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 운현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입니다. 정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뭐 우리 지난 예고편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이 녹음과 방송을 기다렸던 건 제가 아닐까 맞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출퇴근길에 정말 닳고 닳을 만큼 그 히어로 플래닛 방송을 들으면서 이 여러분과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방송이 더 이상 업로드가 안 올라간다는 기존의 청취자분들에 대한 부채감도 약간 생기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 히어로 플래닛에서 정말 빅팬이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런 데서 매일같이 방송을 들을 때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자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했지만, 좀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고 계속 이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려왔는데,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이날이 정말 기쁩니다. 다시 만나게 된 여러분들과, 이거 이제 시청자분들이라고 시청자분들 혹은 구독자분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이 히플라야 방송 정말 열심히 재미나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진짜 우려님이 저희 히플의 성독이시잖아요. 성공한 덕후.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들 이렇게 저희 진짜 밴드엑스님 말씀처럼 이게 오프라인으로 녹음을 하는 건데 언택트로 녹음을 하는 건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네요. 여기서 그 온라인으로 녹음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한 20km 정도 하고 있죠. 20kg. 진짜 신기한 그러면은- 거지. 그러면은 저 열심히 사담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담 좀 얘기를 시작해보죠. 해볼까요? 사담을 하고 싶은 거는 있긴 했는데 뭐 딱히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있으면 바로 해요. 아니 그 있으면 맞아요, 사실 있으면 너무 해요. 또 첫 궁금하신 방송인데 분들도 많을 바로 또 텐데.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이제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오랜만에 만나면서도 슈퍼히어로 소식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아하.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DC에서 이번에 배트맨 월드라고 하고 있잖아요. 갖고 와, 나 그거 보면서 엄청 뜻깊더라고.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트맨이 뭐 전 세계를 지킨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각 나라에 갔었던 뭐 사건들과 에피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몇 개 나라지? 한 20개 나라 넘었던 것 같은데 10몇 개였나? 20몇 개였나? 해가지고 그 각 나라의 그림 작가랑 글 작가, 그 나라 출신 그림 작가, 글 작가를 뽑아가지고 그 나라에 갔던 배트맨의 에피소드를 각자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도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작가랑 한국인 그림 작가분 해가지고 나오는데 딱 보면 이제 한 2컷 정도만 지금 공개된 상태인데 종로 딱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나라 건달들인가 봐. 우리나라 건달들 딱 있고 배트맨이 가서 싸우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해갖고 야, 대박이다 진짜 해갖고 뭐 오늘 우리가 뭐 DC 영화 이야기하지만 DC 영화는 조금 안담해도 이 DC 만화만은 아직까지도 꿀리지가 않는구나. 야 대단하다 이런 걸 할 정도면은 배트맨 정도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분은 어떤 분이 하셨을까 해갖고 찾아봤는데 정보는 별로 없는데 보니까 보통 미국 코믹북 번역 일을 하시던 분 같아요. 그분이 이번에 작가 데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림 작가 데뷔를요? 아니 글 작가. 글. 글 작가. 야, 그거 대박이네요. 그것도 성덕이네.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이 배트맨 월드 소식은 그래도 한번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루트가 되게 부럽네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여기서 아로니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DC한테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슈퍼맨 글을 써보자 막 이랬는데, 야, 그런 또 케이스가 번역일부터 하면 되지. 번역일부터. 둘 다 하면 되지. 참 좋은 얘기네요. 자, 그러면 사람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뭐 오늘 히플라의 첫 등반, 첫 방송이다 하면서 첫 등반이죠. 아마 엄청난 산을 만난 것 같아요.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첫 등장부터 굉장히 어려운 산을 골랐어요, 저희가. 아니 근데 몸도 안 풀렸는데 이렇게 큰 산을 넘어도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또 힘든 산을 가야 몸이 풀리는 거지, 극단적으로 바로. 동네 뒷산 정도로 시작해야지요. 이 등산 안 해본 사람 티가 나네. 아니, 미님 등산 전문가인가 봐.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중턱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뭐 쓰러질 수도 있어. 중턱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전문 우리는- 산악가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시작할 때 손 들고 말하자고 하더니 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우리 히플 첫 녹음 때 그랬어. 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첫 녹화는. 아이고, 오늘 재밌겠다, 녹화. 그러면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편의상 스나이더 컷은 2021년 3월 18일에 HBO Max에 공개된 히어로 영화로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 감독판입니다.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 슈퍼맨의 감독인 잭 스나이더는 속편 저스티스 리그를 작업하던 중에 딸 어텀 스나이더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일로 감독직을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고가 있기 전에 워너가 이미 어벤져스의 감독이었던 조 스웨던을 기용해서 제작 중에 각본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조 스웨던과 작업한 잭 스나이더는 그래도 수정된 각본으로라도 자기가 주가 되어서 감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면서 작업을 했지만 헛된 기대임을 알게 되고 결국 몇 달 뒤에 공식적으로 하차하게 됩니다. 촬영장에서 감독이 된 조스 웨더는 각본과 편집에 대한 상당 부분 변화를 가했고 그렇게 극장판 저스티스 리그가 2017년에 개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봉 직후 이어지는 부정적인 평가와 아쉬운 흥행 기록에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는 이제 수면 아래로 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 워너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치중하기보다는 개별 영화를 잘 만드는 것에 치중하게 되었고 저스티스 리그와 DCU는 행방불명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스 웨던도 깊은 수령에 가라앉게 되었죠. 오히려 빛으로 남은 것은 잭 스나이더였습니다. 그러자 점차 잭 스나이더의 원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잭의 집에 초대받아서 스나이더 컷을 본 배우들이 모두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후기들, 소문들이 쌓이고 쌓이자 이제 잭 스나이더의 팬들과 DC 코믹스, 슈퍼히어로 팬들은 잭 스나이더의 원래 비전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나이더 컷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팬들의 온라인 운동 해시태그 릴리즈 스나이더 컷 운동이 시작됩니다. 처음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업계 관계자들은 스나이더 컷이 공개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등의 OTT 경쟁이 치열해지자 워너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스나이더 컷을 HBO 맥스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도 무려 7천만 달러를 투자 초과해서 잭 스나이더가 이미 갖고 있는 감독판에 좀 더 보태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워너가 아미 오브 데드로 넷플릭스가 잭 스나이더를 뺏어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잭 스나이더는 배우들을 다시 불러 추가적으로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을 마무리해서 2021년 3월 공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에필로그 파트를 이때 촬영했다고 하죠. 원래는 6부작 미니 시리즈로 총 4시간의 러닝타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2021년 1월에 이 계획이 취소되면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라는 4시간짜리 영화 한 편으로 통째로 HBO 맥스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팔콘 앤 윈터 솔저의 디즈니 플러스 개봉일보다 딱 하루 더 일찍 공개된 스나이더 컷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은 관객들을 DCU, DC 코믹스, 잭 스나이더에 입덕시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잭 스나이더의 인품과 팬 사랑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배우들과 제작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스나이더 컷의 공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릴리즈 스나이더 컷 운동의 주최자 중 한 명은 DC 팬덤에서 잭 스나이더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죠.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잭 스나이더의 이전 작품에선 보이지 않던 스토리가 보였다. 라는 평이 주된 골자입니다. 또한 그가 DCU를 시작한 만큼 그의 영상미나 톤, 연출 방식이 좀 더 어울리고 자연스럽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조스티스 리그와 다르게 R등급, 즉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 연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히플라야의 첫 공식 방송, 첫 등반에 정말로 제격일 것입니다. 좀 제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히플라야가 직접 리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우선 히플라야 각 멤버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우선 진짜 엄청나게 길죠. 저는 이 그쵸, 영화가 4시간이니까. 예, 이 영화가 4시간짜리라는 거를 이제 다들 접했잖아요. 이미 뉴스가 하도 나와서. 그거를 보고 딱 어디서부터 느꼈냐면은, 아니 그 시작에 슈퍼맨이 데스크라이 이제 죽을 때 이잖아요. 하잖아요. 이거를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길게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래서 영화가 4시간이구나. 이게 영화가 4시간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제일 먼저
한번 처음에 나왔을 때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길어야 될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너무 불필요하고 정말 감독이 처음부터 이 정도 분량을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극장으로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건 정말 큰 잘못이고 오산이다.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잭 스나이더 컷이 나오면서 잭 스나이더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워너의 당시 수장 뭐 케빈 치지아라나 뭐 이런 혹은 이제 당시 워너의 이제 잭 스나이더의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감시자 혹은 이제 어떤 조언자 역할을 해주던 이제 제프 존스 등이 이제 약간 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저는 잭 스나이더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도 잭 스나이더의 한계가 정확하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 싶더라고요. 당연히 영화가 이렇게 4시간짜리나 길면은 당연히 워너나 최소한 스튜디오가 상부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해야 맞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를 좀 잡아줘야지. 어쩜 이렇게 이게 아무리 작가주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진짜 저희가 무슨 뭐 살인마 재계집 이런 예술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상업 영화고 또 이 상업 영화도 그냥 상업 영화가 아니라 이게 원전이 있는 상업 영화고 그 원전이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온 거고 그리고 그 원전이 처음으로 진짜 중요하게 영화화되는 저스티스 리그의 첫 번째 실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여러 소망들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작품인데 그거를 자기 혼자서 자기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건 잘하지만 못하는 건 너무나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좋다고 4시간씩이나 끌어가는 게 당연히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누가 당연히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점에서 좀 너무 갑자기 생긴 잭 스나이더 팬들 혹은 예전부터 있던 어허. 잭 스나이더 팬들이 너무 워너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워너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주고 막으면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하는 건 막는 게 맞는 것이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딱 그거였어요. 뭐라 그러지? 어차피 낼 거면은 그냥 길게 내서 볼거리라도 좀 많아져라 이거였는데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HBO 유튜브로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면 우리가 꽂아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볼거리가 더 많아져서 좋다고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4시간짜리로 내려 했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거는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솔직히 이제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주스웨던을 택한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스나이더 컷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스나이더 컷 때문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릴리즈 스나이더 컷 운동 때문도 아니라고 보고 스나이더 컷이 나온 이유는 HBO 맥스 때문이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HBO 맥스가 없었으면 절대 스나이더 컷은 나올 수 안 나왔어, 없었어. 안 나왔어. 안 그러니까 나왔지. 이 워너도 판단을 했겠지. 이거는 절대 극장 개봉은 못하지만 OTT 무비로서는 쓸 수 있겠다. 그래 HBO 맥스가 만약에 있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나오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HBO Max에 뭐 약간 그냥 흥행을 위해서 그냥 한번 껴넣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얘기인가요? 흥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음. 장기간의 어떠한 미디어를 보는 데는 극장이라는 플랫폼도 어울리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뭐 TV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TV 뭐 그냥 공중파에 뭐 6부작으로 낼 드라마 같은 것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4시간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적절히 끊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OTT에서나 어울릴 콘텐츠이기 때문에 HBO 맥스라는 거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을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HBO 맥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에 릴리즈가 됐다는 거죠. 핸드릭스님 말씀을 좀 더 보태보자면 근데 핸드릭스님 말씀은 맞긴 맞는데 당연히 워너에서는 그 HBO 맥스 성공을 위해서 런칭을 한 게 맞죠.
그 실제로 이번에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 잭 스나이더 아내분이자 이제 이 제작자인 데보라 스나이더가 워너가 이 HBO 맥스에서 잭 스나이더 컷을 사람들이 얼마나 즐겨 봤는지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이제 보도해 주는데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한번 인터뷰를 한 걸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워너가 이제 약간 HBX에서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스나이더 컷에 애증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스나이더 컷이 확실히 진짜 이 드라마로 나오기도 좀 애매하죠. 그 보면은 처음에 6개 파트로 나누려고 했다 하는데 보면은 파트 나눠진 거대로 나왔으면 그것들도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4시간을 쭉 봐야 돼. 이거는 6개 맞아요. 파트가 그렇게 막 각자 일목요연하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중구난방이고 아주 웃긴 영화였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드라마로 나오려고 했었다라고 하기에는 그 6부를 하나하나 끊어서 봐도 그렇게 엄청나게 괜찮지는 않아. 이게 6부로 했었어도 그렇게 이 드라마라는 건 결국에는 나누면은 결국에 그 다음 거를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궁금해져야 그 돼요. 나눴을 때. 근데 이거는 6부로 가도 그게 어려워. 나는 솔직히 3, 4부에서 아주 큰 위기가 왔어요. 1, 2부는 약간 감동도 조금 있었어. 재밌기도 그치, 하고. 야, 이 그래요? 다르네 이 생각했었어. 근데 3, 4부부터 역시 그 헬릭스님 3, 4부가 딱 그 2시간 되는 그쯤이죠. 아닌가? 2시간 됐쯤 아닌가? 시간까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시간 좀 넘어갈 때쯤이겠지? 저도 그때 졸려서 자다 봤어요. 중간에 한번 끊고. 아니 왜냐면은 저는 저스티스 리그를 7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잭 스나이더의 7번? 저스티스 리그 7번. 7번을 봤다고요? 7번을 봤어요. 엔드게임 5번 보고. 왜냐면 저스티스 리그를 저는 왜냐면 분명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나중에 얘기할지 언제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방송을 위해서 예행 연습으로 우리 히어로 플래닛 배트맨 대 슈퍼맨 방송을 다시 들었다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배트맨 대 슈퍼맨 아루냐님이 7번 봤다 그랬어요. 근데도 맞아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거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7번 본 근데-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배트맨 대 그래요? 슈퍼맨은 7번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순간 이해 안 갈 수 있거든요. 조스티스 리그는 7번을 봐도 한 번 봐도 충분히 이해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감독님 이게 뭔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영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감독님 이 장면이 왜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자기 트위치나 무슨 라이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게 이 장면이고 원래는 이렇게 하려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데 누가 막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영화의 방식이 아닌 거죠. 조스티스 리그가 아무리 망작이고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 해도 배트맨 대 슈퍼맨보다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보다 조스티스 리그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조스티스 리그도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국내 팬들은 또 조스티스 리그를 또 엄청 싫어해가지고 조스티스 리그를 또 좋아하는 사람 보면 또 조스웨던 빠라는 둥 또 이런 이상한 또 그런 프레임을 씌워요. 조스티스 리그가 아무리 망작이도 배트맨 대 슈퍼맨은 낫지.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했냐면 너무 졸렸어. 이 7번 본 내용이니까 대충 무슨 내용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난 되게 처음 예고편 보니까 막 엄청 다를 줄 알았어. 완전 진짜 생판 모르는 내용들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큰 줄기 어떤 뼈대는 똑같은 거예요. 보면서 그치. 그렇구나.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기대를 했구나. 한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비슷하다는 것도 좀 그쵸? 신기하고. 근데 어. 나는 조스티스 리그는 배트시브보단 낫지. 훨씬. 그쵸. 그리고 낫지. 조스티스 리그는 망작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도 왜- 동의하고 싶지만 나는 조스티스 리그를 처음 보고 솔직히 조스티스 리그도 아니야. 이게 저스티스 리그야. 따지고 보면은. 그 저스티스 근데, 리그를 처음 보고 나왔을 때 난 되게 희망차게 나왔어. 야 이거야 있었으면 나 하이파이브 했을 거야 지금. 맞아요. 희망차게 나왔어. 근데 나오고 보니까 여론이 너무 나쁜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그렇게 기대를 하고 뭘 그렇게
바라고 있었을까? 요 정도면 됐지. 막 이랬는데 나는 참. 저도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이게 물론 이게 그 저스티스 리그가 문제점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스티스 리그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것은 조스 웨던의 잘못일 것이다. 너무 좀 이상한 게 있을 조스 웨던의 잘못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스나이더 컷은 괜찮게 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만 이제 제가 조스 웨던의 컷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잘 봤던 이유는 적어도 배트맨 슈퍼맨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 슈퍼맨을 신으로 두고 배트맨을 악마로 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정말 DC 캐릭터, DC 히어로들 좀 더 밝아지려는 톤 이런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는데 이번에 스나이더 컷을 봐보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이 조스 웨던 컷에서도 나왔던 문제점들이 스나이더 컷에 그대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스티스 리그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조스 웨던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 그래. 조스티스 리그를 욕할 생각도 없고 조스 웨던을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조스 웨던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정말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 그렇다니까 진짜 이게 조스 웨더는 이게 내가 봤을 때 스나이더 컷은 잭 스나이더 재평가지만 블로그에 글 썼듯이 조스 웨던에 대한 재평가이기도 해요. 조스 웨던의 그렇죠. 잘못이 명확하게 이제 나아진 거야. 난 조스 웨던이 잘못 안 한 거 무죄로 밝혀진 게 너무 많아진 거지.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한번 말하자면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조스 웨던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이냐 이거예요. 4시간짜리 상업 영화도 아니고 예술 영화도 아닌 영화를 받았어 이 사람은. 그리고 너 며칠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상업 영화로 바꿔놔. 이거 대중 영화로 바꿔놔. 그러니까 얘는 막 와 머리 빠개지듯이 이제 막 편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업 영화로 바꿔놓은 거야.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요약 정리를 잘했네. 물론 이상한 것을 추가시켰어. 그러니까 그건 조스 웨던의 문제지. 잘못은 뭐냐면은 내가 보면서 와 기똥차다. 진짜 자를 거 진짜 잘 잘랐다. 근데 이상한 걸 추가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지 자르는 그렇지 건 그렇지. 되게 잘 잘랐어. 근데 생각도 못한 뭐 러시아 가족을 추가하고 뭐 이상한 것들을 추가하기 시작. 그 옥상 자르기만 해. 처음 배트맨 나온 옥상. 그게 뭐야? 나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그 건물 들고 날아가는 슈퍼맨. 자르기만 잘했어도 그것만 했어도 됐었어. 근데 네. 얘가 욕심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뭘 더 넣어가지고 이상한 짬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마냥 욕할 만한 건 아니다. 저도 이 영화 분량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장 쓸모없는 것 중에 쓸모없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아쿠아맨이 이제 옷을 벗고 마을에서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그 옷을 냄새를 맡고 노래를 역시 불러. 다들 똑같아. 나도 미드소마야?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나도 블로그 떠가셨어. 미드소마야? 왜 이래? 그래요? 아니 너무 섬뜩해. 너무 맞아. 섬뜩해.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 이제 아서커리의 옷을 냄새를 갑자기 맡네. 들더니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래. 막 그리운 눈빛을 보내는 그 여자. 너무 옷 무섭지 냄새를 않았어? 왜 맡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어떤 그 북유럽의 어떤 전승되는 어떤 고전 문화나 뭐 그런 거일 수는 있겠지. 뭐 이제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려고 했어. 뭐 노수부에 대한 에이션트 마리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일 수는 있겠는데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먹히는 트렌드냐 이 말이야. 그리고 트렌드인 걸 떠나서 그게 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냐 말이에요. 의미도 지금, 없지. 아쿠아맨이 지금 뭐 그게 그렇게 소개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 이게 멋있는 감독이 이게 진짜 이상한 표현인 것 같아. 잭슨하는 멋있는 감독이야. 멋을 무조건 넣어야 돼. 멋에 뇌가 지배돼 있다고. 그래서 멋에 내가 초반에 장면들 몇 개 보면은 되게 광고 같아요. 맞아 되게 루이스 레인 등장하는 씬도 난 커피. 처음에 진짜. 광고인 줄 알았어. 막 진짜 그런 느낌인데. 그거 진짜 커피 광고 같았어. 뉴욕 커피 광고야 그거는. 근데 그 노래하는 장면도 멋있잖아. 그러니까 넣은 거야. 뮤직비디오 같지. 멋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이성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멋으로 들어간다고 이 사람은. 근데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멋 없는 애가 있는데 배트맨이 유일하게 멋이 없어. 여기서 진짜 멋이 없어 배트맨이 이 내가- 마을 장면에서. 내가 보기엔 잭슨하는 배트맨 안티야 안티. 어떻게 이렇게 멋없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또 뭐 잭슨아 팬들은 와 배트맨 너무 멋있다. 너 이게 배트맨이지. 이게 배트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나 싶어 진짜로.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 이 핸델슨 의견도 공감이 가고 그 사람 의견도 공감이 가는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큼 핸델슨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배트맨이 너무 자기가 배트맨인 걸 브루스 웨인인 얼굴 상태에서 배트맨인 걸 자기가 티를 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지나는데 내가 고등에서 배트맨으로 20년 일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너무 웃기잖아요. 그 누가 배트맨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트맨이 자기 정체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벌리고 다니냐고. 아무리 여기서 배트맨이 20년을 고등에 찌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럼 그거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배트맨이 리그 멤버들을 닉 퓨리 쉴드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스타일도 난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이건 내가 DCU 전체의 문제지만 배트맨이 멤버들을 찾는다. 그리고 멤버들을 찾는 이유가 자기가 슈퍼맨을 죽여서 거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히어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 그 때문에 막 하는 것도 그냥 난 이 자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이 자체가 문제야. 이미 DCU에는 많은 히어로들이 서로 있어야 되고 서로 뭐 비밀리에 활동을 하다가 서로 만나는 식으로 돼야지 배트맨 혼자서 갑자기 그것도 이유도 뭔지 아세요? 외계인 친구한 것도 아니야. 외계인이 느낌상 친구할 것 같아. Just feeling. Just 뭔가 feeling. 있어. 이게 이런 식의 게 말이 되냐고. 쉴드가 야 느낌상 로키가 쳐들어올 것 같아. 이래서 어미져서 모아봐요. 얼마나 웃겨요. 아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아주 기쁜데 사실 내가 좀 단계별로 준비한 것들이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네. 배트맨 얘기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멋이 없어요. 정말 큰 문제인 게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조스티스 리가 나왔을 때 그 특히나 커뮤니티들에서 배트맨의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든지 심지어 밈이 돼버린 그런 장면들이 좀 걷어내지고 새로운 장면들을 추가했거나 미처 못 보여줬던 배트맨들의 너무 멋진 모습들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전혀 없어. 그것들은 그대로 살려놨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잭 스나이더가 생각하는 배트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멋이 없는 거에 대한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공교롭게 내가 지난주에 그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한번 쫙 보고 그 이전에 그 비교 체험 극과 극이네. 코믹스는 또 허쉬를 한번 봤어요. 내가 이야. 허쉬를 보니까 책을 와 배트맨의 책으로 탐정으로서의 배트맨이 얼마나 멋진지가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그 슈퍼맨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진짜 마스터 플래너로서 모든 작전들을 준비해 놓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배트맨이니까 정말 초능력이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맨과 저렇게 맞설 수 있구나. 정말 그런 경외감이 들었는데 배트맨 대 슈퍼맨부터 시작해서 배트맨은 얘는 정말 어느 순간 가루가 돼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슈퍼맨에 의해서 히트 비전 맞고 죽어도 이상할 게 없고 주먹 맞고 찌그러져도 이상할 게 없고 그치. 나는 그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봐봐. 허쉬 하나만 읽으셔도 우녀님이 지금 이 배트맨 대 슈퍼맨 혹은 DCU 배트맨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DCU 배트맨의 문제는 비주얼은 기가 막히고 원작과 비슷하지만 원작은 잘 뚫고 나온 것 같지만 정작 내용은 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겉멋만 들었다는 거지. 그래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 잭 스나이더 컷의 배트맨을 좀 다행이라 생각한 거는 우선 조스 웨던의 그 가장 끔찍한 가장 악명 높은 그 장면 그 슈퍼맨의 두유 블리드 그 장면이 없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슈퍼맨이 부활을 해서 배트맨이랑 만났을 때 과연 잭 스나이더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딱 그 조스 웨던 같은 경우는 로이스 레인이 비밀 무기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로이스 레인이 이제 해결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 극장 그 시사회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트맨이 그러잖아요. Alfred, I need a big gun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빅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로이스 레인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극장에서 그 시사회 조용한 극장에서 누가 코웃음을 쳤어. 나는 근데 그게 어디서도 이해가 가는 게 이미 얘네들은 슈퍼맨 배트맨은 이미 마사 때문에 싸우고 마사 때문에 화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로이스라는 또 하나의 여자 때문에 또 화해를 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보면서 이게 물론 저는 원작 팬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생각해. 슈퍼맨에게 로이스 레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좀 전편에 바로 그런 논란이 있었으면 좀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건데 너무 좀 쉽게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나이더 컷 보니까 스나이더 컷에서는 계속 로이스가 매일마다 그 장소에 갔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멋지게 광고 영상처럼 보여주기도 하면서 떡밥이 복선을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배트맨이 이제 이 태양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건틀렛, 인피니티 건틀렛, 배트 건틀렛을 만들었다고 복선을 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빌드업이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그 로이스 레인이 배트맨의 무기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들린 걸로 나온 거예요. 보면서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 스나이더 컷이 진짜 스토리가 보이는 게 분명히 이런 건 잘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스 웨던의 그 찌질한 배트맨이 좀 덜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 해도 이 잭 스나이더의 배트맨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스나이더 컷이라 해서 딱히 다를 게 없다. 이런 말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제 구독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로니아님이 잭저리 리뷰를 혼자 해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그 50분이나 어때 혼자 떠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는 할 말 다 했대. 그래서 이거 하면은 자기는 듣고만 있을 거래. 와, 뭘 여전하네. 근데 다른 분들이 여전해. 너무 말을 안 하시니까 오디오를 아니, 할 말을 기회를 해줘. 할 기회. 오케이. 강민님이 안 불쌍해요 지금? 오케이, 미님 가시죠. 아니 우리가 강- 방송 강민이- 하루 이틀 합니까? 침묵의 강민을 오랜만에 보니까 여전하네. 강민님도 여전하고 아로니아님도 여전하고. 강민님은 어떠셨어요? 한번 미님 이야기해 한번 보세요. 들어보죠. 아니 아까 제가 계속 말이 없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 욕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칭찬하려 그래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엄청. 좋아요. 이런 의견 아이, 좋지. 그러니까 그래, 요즘 재밌기는 해. 볼 것도 없고 그나마 그 정도의 액션이 있는 게 없었잖아 요즘. 그래가지고 그런 갈증을 좀 채워줄 수도 있고, 왜냐면 나는 전에 17년도 버전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지금 좀 길긴 해도 그래도 좀 재밌게 봤어요.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거 생각 없이 보기로 해.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배트맨 대 슈퍼맨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조스티스 리그 자체는 뭐 다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그 앞에 거가 엉망이어서 그런지 납득 못할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예고편 보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서 그랬지 뭐 그렇게 막 와 이거 또 망했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분명 1, 2부까지는 진짜 괜찮았어. 되게 만족스럽게 봤어. 근데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아마존에 대한 묘사도 진짜 좋았어요. 해갖고 와 세상에 몸 좋은 여자들은 다 모았나 봐. 와, 맞아, 멋있다. 맞아. 진짜 여전사 같더라고. 해가지고 와 그게 아마존이지. 맞아. 내가 이게 아마존이구나 이 생각으로 하면서 봤고, 그리고 원시적인 장근장치 같은 거. 나 그거 진짜 할 야. 말 많아. 돌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웃기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여자 마초잖아. 진짜 그게 일단은 스테판 울프가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었잖아. 뾰족뾰족 맞아요. 가시가. 난 그거는 기가 진짜 막힌 파우스트도 칭찬할 그런 만해. 파우스트가 최고지. 근데 난 그래서 스테판 울프 되게 좋게 봤거든. 저도 멋있더라고. 나도요. 맞아. 근데 멋있었어 진짜로.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핸드엑스님이. 점점 강아지가 돼. 점점 또 초록초록해지고? 강아지야. 오 마이 로드. 마이 로드. 얘가 막 불쌍한 강아지가 돼버린다니까. 아니 얼굴 벗어봐. 투구 벗으면 너무 귀여워. 그냥 완전 순둥이야. 그리고 나는 진짜 그 순둥이었어. 뿔이 투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뿔이 머리 돼? 원작에선 투구거든요. 예, 완전 원작에서 아. 진짜 사람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사람이랑. 손가락 하나 더 늘린 거 뭐 이런 거 참 조잡하더라고. 근데 갑옷 디자인만 보면 진짜 멋있었어요. 아니 근데 와, 이 그 디자인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예, 우현님도 멋있게 보셨죠. 이 또 우현님이 또 아이언맨 파우스트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특히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가시라고 해야 될까? 가시 갑옷이라고 하면은 그 가시들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 그 화살이 아마존과의 박히면 전투에서 딱 박혔을 때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박혔을 때 뭔가 그 가시들이 쫙 그 화살 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빡 펴지는 그런 류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 그런 디테일들은 정말 좋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등장할 때. 이 스나이더 컷이 참 재밌는 게 진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데미스키라의 기술은 너무 원시적이야. 난 도대체 데미스키라는 아, 이거 참 신기한 문명이라 생각해. 너무 이 영화의 진행을 위해서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좀 미리 설정을 좀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 와, 그 만화처럼 마법을 쓴다는 걸 보여준다던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얘네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외계인이 화살에 졌잖아. 화살에 아. 진 화살로 외계인도 이겼는데 왜 기술을 발전시켜? 그렇지, 그렇지. 총을 만들 이유가 없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외계인이 무려 우주의 10만 개의 행성을 지배하고 있는 외계인이래. 맞아.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또 장면은 엄청 멋있게 찍었어. 아마존이 말 타고 올라올 때, 와, 나 소름이 돋더라고. 그거 진짜 멋있어. 맞아. 그러니까 그거 진짜 멋있었어. 장면은 멋있는 건 많은데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진짜 잭 스나이더의 특징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아마존 D 진짜 말 그대로 원시적인 시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다 알죠? 다다 할 때 그 아, 여자들이 맞아. 문을 받치고 있는 건 나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약간 전공 얘기로 가벼운 전공 얘기인데 나무라는 자재 자체는 구조체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워낙 부재 자체의 뒤틀림도 심하고 변형이 많기 때문에 구조체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망치로 치는 순간에 보면은 거의 바짝 마른 나무를 툭 건드렸을 때 팍 터지는 그런 정도의 재질로 보이는데 그런 거를 맞아요. 돌문을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웃기고 아, 이 뒤에 이 전공자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예요. 마법나무야 마법나무. 그런가? 시나나무라고.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맞을 때 그 나무를 그치. 그러네. 미소스 트리라고 미소스 트리. 평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그 핸드엑스님 말씀에 참 동감이 되는 게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한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치. 불편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면 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이 되는 건데 그래 우주선 타고 온 애들을 화살로 쏴서 이겨버리니까 왜 발전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웃긴 최강의 거 뭔지 아세요? 무기인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정작 얘네들은 총 맞으면 죽어. 퍼플레이도 맞아. 없어서 바로 죽어. 갑옷도 없어. 이씨. 아직도 말 타고 다녀? 차도 없어. 이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경쟁이라는 거는 타인이 있어야지 경쟁을 하는 건데 얘네는 폐쇄 국가잖아. 그치.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발전할 일도 없고 그리고 상업이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상업이 없으니까 발전할 일도 없고. 그래서 상업도 없죠. 게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불로불사인 것 같아. 얘네들이 누가 찔러서 죽이지 않는 이상은 자연사를 안 맞아. 하고 그냥 그치. 쭉 그 나이 그대로. 그러니까 인구 수도 한정되어 있어. 인구부 풀에 변화가 없어. 내가 봤을 땐 상업도 아니고 얘가 봤을 땐 공산주의일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에 너무 이 아마존 설정이 DC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맞아요. 이 되게 미개해. 아스가르드처럼 아스가르드처럼 원작에서 아스가르드처럼 나와요. MCU의 아스가르드처럼 기술이 있고 신성도 있고 마법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엄청 뛰어난 거지. 그럼 또 고전적인 건 고전적이고 이런 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잡은 것 같아. 이게 딱 봐도 생각이 나잖아. 이 잭 스나이더 300이 이제 여자 버전 만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잭 스나이더가 아마 그게 영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구시대적이야. 이게 구시대적이고 사고도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제가 봐도 블루불사 같아요. 타사를 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블루불사니까 얘네들은 모두가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꼰대야. 더 옛날 사람이야. 더 구시대에 배운 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못한단 말이야. 원래대로라면은 구시대가 죽고 없어지면은 신세대가 새로운 걸 또 해보고 그 구시대로 구시대를 바뀌면서 또 닮아가기도 죽고 하고. 없어지고 이러는 건데
얘네들은 그 구시대 애들이 아직까지 살아서 그리고 여왕이라는 게 체제가 있었을까? 독재잖아 지금. 나도 그치. 히폴리타 전 여왕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원작에서. 히폴리타가 다 해먹었지. 그러니까 히폴리타가 다 해먹은 거잖아 야. 지금. 얼마나 발전이 없는 것이냐. 그 원더우먼 거 1984를 보면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히폴리타 아스테리아가 그때 활동한 거 활약 나오잖아요. 그 뒤로 쭉 해먹은 거야. 한 5,000년을 그냥 해먹은 5,000 거야. 그러니까 그 아마존 장면 저는 좀 되게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 아마존에서 처음에 스테픈 울프가 쳐들어왔을 때 그 스테픈 울프 자체가 굉장히 멋지다 보니까 그것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아마존에 정말 매력적인 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스테픈 울프가 처음 도착했을 때 이제 막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뭐 너희를 다시 계몽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굴복해라라는 식으로 하는데 히폴리타가 그 원더우먼이 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처음 딱 두드려 맞고 씩 웃었을 때 있죠. 그런 느낌의 미소를 딱 하면서 아 맞아. 아마존의 딸들아 너희들의 두려움을 보여줘라 선창을 하는데 다 같이 그 아마존스 애들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그 장면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정말 맞아요. 멋지더라고요. 그건 멋있어. 그런데 그건 그 뒤에 히폴리타가 하는 말이 야 군대 데리고 와. 그래요. 아니 나는 되게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웃겨. 이 자세히 따져보면은 슈퍼맨의 데스크라이 때문에 이제 마더박스가 깨어났다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 장면 연출할 때 이미 원더우먼 그 아마존 애들이 다 그 마더박스를 둘러싸고 있어. 그 깨어나기도 전에. 그건 내가 드는 생각이 쟤네들은 저게 직업인가 보다. 저게 하루 일과인가 보다. 저렇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마더박스를 보고 멍을 때리면서 멍 때리는 것도 아니야. 이 보초 쓰는 것도 아니야. 완전 전투 태세로 그냥 각도가 그 다리 쫙 벌려 있는 거 보세요? 딱 무장한 거? 야, 난 그거 보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나? 이렇게 대책 없을 수가 있나? 그렇다고 또 그 수장시키는 방법도 너무 고전적인 것도 아니야. 멍청하지. 그 스테픈 울프랑 얘네들은 싸워봐서 알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애인지 알 텐데 그거를 그렇게 수장시키고 또 엄청 멋있는 게 또 엄청 멋있게 서 있잖아요. 히폴리타가 막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처럼. 뭐 대단한 그 거 한 것처럼. 개뿔 그 희생을 자기가 했냐고. 나 진짜 보면서 참 이 멋있는 줄만 알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임진왜란을 생각해봐요. 이제 임금에게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왜군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평화 시대니까 귀담아 듣질 않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미 큰 승리를 이룬 뒤에 평화에 도취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감이 없는 거지. 전투 기술도 발전이 없는 거야. 아주 그 아마존 부분은 참 짧은데도 할 얘기가 차고 넘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멋은 확실히 있었어 그래도. 맞아,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어요. 있어. 멋만 있어.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점이 결국에는 너무 처참하게 다 당하잖아요. 예. 파라데몬한테도 당하고 스테픈 울프한테도 정말 히폴리타마저도 별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더우먼이 떠나고 안티오페가 죽은 뒤에 이제 아마존에는 전사가 없구나. 난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지적이시다. 이거 만약에 진짜 그때 안티오페가 있었으면 안티오페가 진짜 엄청난 활약을 했었을 것 같아. 안티오페가 또 맞아요. 엄청난 명장면 만들었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그래도 그 처음에 다크사이드가 쳐들어왔을 때 그 물리친 주축을 담당했던 아마존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후죽순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연출이 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런 안티오페를 누가 죽였다? 총알이 죽였다. 어느 이름 모를 병사의 총알이 죽였다. 이 정말 DCEU는 더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 잭슨나 저리를 봄으로써 이제 조스 웨던을 또 재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잭슨나 저리의 아마존을 봄으로써 아틀란티스를 재평가하게 된다고. 맞아. 아틀란티스도 진짜 원시적으로 시작했는데 걔네들은 아쿠아맨에서 보면 얼마나 발전을 잘한 거야. 거기가 아스가르드 같아. 하이테크지 하이테크 완전히. 그러니까 솔직히 아마존도 그 아스가르드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야. 이 맞아요. 원작도 그렇고. 근데 야 이거 발전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잭스나가 아쿠아맨 만들었지? 똑같았을 거야 분명.
왜냐면 맞아요. 스나이더컷에서 아틀란티스가 그렇게 나와요. 완전 허름한 나라로 어. 나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다른 감독이 아쿠아맨을 만졌다는 거 진짜 얼마나 좋은 거야. 엄청났던 거지. 축복이지. 다행이고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다행이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왜 결국에는 오션 마스터도 그 아쿠아맨과의 왕위 쟁탈전을 하잖아요. 예. 경쟁이 있으니까 발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보면은 이 어. 여기 DCU 설정상 아틀란티스 7개의 왕국이 있잖아요. 뭐 로스트 맞아요. 킹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벨도 있고 하니까 경쟁이 중요한 거, 교류가 중요한 것 같아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그 마더박스 3개를 뿜빠이를 하는데 아마존이랑 아틀란티스는 무언가를 해요. 무언가를 하거든? 맞아. 근데 인간은 여기에 인간 특징 뭔지 알아? 인간 특. 마더박스를 땅에 묻길 좋아해. 그래, 또 땅에 묻더라고. 그 깊이 파는 것도 아니야. 살짝 파가지고 묻고 장엄해. 그리고 사이보그도 땅에 묻어놨잖아. 이 인간들은 지식이 엄청 짧아. 땅에 묻어 그냥 마더박스를. 나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핸델슨 말 듣고 이 인간이 이 흔히 이제 지구를 이제 마더네이처라 그러잖아요. 대지모라 그러고 그 마더박스잖아. 그 인간이 일부러 땅에 묻은 걸 잭슨에다가 어떤 의도를 해서 한 거 아닐까? 근데 진짜 땅 묻은 건 너무 심했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묻어? 아니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아무도 모르게 일반적으로 더 묻을 수 있는 곳, 일반 누구나 묻을 수 있는 곳에 묻어서 뭐 방심을 사게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그저 길게 파놓던가 아니 무엇이 누가 하나 죽어가지고 무덤 파면은 내가 봤을 때 그 하수구 만들다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치는 어떻게 그 물 수로 정비하다가 발견했었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장마만 어처구니가 와도 없더라고. 흙이 쓸려가서 아마 발견됐을 거야. 그거. 맞아. 맞아. 너무 얇게 묻었단 말이야, 진짜로. 너무 약해. 아니 진짜 그래서 생각이 아무것도 얕다 없고. 보니까 흙도 얕게 파나 봐. 아니, 심지어 그 캡틴 아메리카 처음에 큐브 찾을 때 그래도 나치들이 되게 의미심장한 곳에서 큐브를 찾잖아요. 맞아. 그거 기가 중요한 막혔어. 것이죠. 아니, 거기는 그 정도는 했어야지. 거기는 설정이 되어 있어. 그 토르 1편에서 그 서리고인들이랑 오딘이 싸웠던 그 마을에 있는 성당에 묻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다크사이드랑 싸운 것도 아니야. 그냥 어느 숲이야. 거기 인간들이 이 DCU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MCU 인간이 나은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죠. MCU의 기술력이 엄청나긴 하죠. 엄청나긴 하지. 아니, 마드박스가 나왔으니까 마드박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드박스가 저는 이제 그 스나이더 컷에서는 좀 설명이 될 줄 알았거든요. 난 조스 웨던이 마드박스 설명을 바꾸거나 확 줄인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보니까 잭 스나이더 마드박스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쓴 것 같아. 이게 뭐 그 마더박스가 애들을 깨웠다 뭐 이렇게 스테픈 울프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깨웠다고. 그러면 마더박스가 텔레포트를 스테픈 울프를 시킨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텔레포트는 원래 이제 마더박스의 원작의 이 기능이 이제 붐튜브를 만드는 거잖아요. 텔레포트 포탈을 만드는 건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아 저 포탈은 그럼 마더박스가 만드는 건가 싶지만 또 어떤 거 보면은 그냥 이 아포칼립스의 기술인 것 같기도 해요. 붐튜브 기술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후자에 마더박스가 가까워요. 뭔지도 몰라. 그 심지어 마더박스를 아포칼립스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어느 이름 모를 먼 행성에서 찾은 고대 무기인데 이것만 있으면 무슨 뭐 행성이 맡긴된다. 또 그걸 또 원더우먼이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옛날 친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또 어떻게 들었어. 근데 난 그런 식의 마더박스 설명도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마더박스도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마더박스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또 반생명 방정식도 있다 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어벤져스 1편에 갑자기 테슬렉트 하나 딱 나왔다고 갑자기 닉 퓨리가 사실 지구에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보면서 굳이 반생의 방정식까지 여기서 설명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이미 지구는 다크사이드가 처음으로 실패한 행성 그 하나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적으로나 그리고 이 다크사이드에 있어서나. 근데 웃긴 건 다크사이드가 거기에 반생의 방정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구를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수많은 10만 개의 행성을 지배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 맞다 지구에 반생명 방정식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웃기냐고. 설정이 안 맞아. 아니, 그 다크사이드가 바닥에 새긴 그게 반생명 방정식이에요?
아무도 그러면- 몰라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고. 근데 이상해. 그렇지. 자기가 내려 찍어서 만든 문양인데 그게 지구에 숨어있던 반생명 방정식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그거 보면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그게.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메가 맞죠? 오메가 다크사이드. 이 모양. 오메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이미 근데 그 힘을 오메가 갖고 말고 있으면 되게 화려한 문양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원작에 있던 거 그냥 갖다 쓰고 싶어서 나 이런 거 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 것들만 다 하니까 답답한 맞아요. 거예요. 텍스라가 진짜 원작을 본 게 맞을까 싶어 정말로. 그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짤로만 봤나 봐. 웃긴 사람. 그 반생명 방정식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웃겨요. 아니 근데 원래 반생명 방정식이 지구에 있기는 해요. 원작에서는 있긴 한데 다크사이드는 그거를 지구에 없는 줄 알고 찾아다닌 거죠. 근데 얘는 이미 지구에 처음 침공했을 때 반생명 방정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실패를 했어. 막 그 완전 처참하게 터지잖아요. 그 얼굴 봐. 난 세상에 그걸 그렇게까지 묘사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 그 완전 하면서 막 바닥에 쓰러지잖아. 너무 웃기더라고. 그거 이 유니버스의 끝판왕이 와가지고 좋아 거기까지 허용하겠어. 근데 너무 보잘것없이 패배했어. 그래 너무 그니까. 이거를 진짜. 누가 하다못해 반지의 제왕의 사우론 아니에요 얘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끝판왕과 싸운다는 거에 엄청난 긴장과 중압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 세계관의 보스야 이 사람은 이제. 이 저스티스 리그가 열심히 힘을 키워서 쟤랑 싸워야 돼. 근데 너무 강아지야 진짜로. 진짜 여기도 강아지야. 잭 스나이더의 이 다크사이드의 너무나 큰 문제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관의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그 끝판왕이 등장하자마자 거의 초죽음이 돼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그 MCU의 타노스랑 비교해보면 너무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 타노스가 예. 인피니티 워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 등장했지만 그 위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세계관에서 정말 또 파워하우스 중에 거의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헐크를 정말 가지고 놀듯이 제압하면서 이 타노스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도 아마 표현을 해주면서 이 정도로 센 인물이다. 다 보여준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 심어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엔드게임이 시작해서 타노스가 죽었을 때 충격이 더 컸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 같은 사람들은 다크사이드 영화를 처음 접했는데 처음 등장했을 때도 애가 어깨도 너무 어조비인데다가 이야. 오자마자 맞아, 바닥에 맞아. 한번 꽝 내리 찍어서 이상한 무늬 한번 찍은 다음에 바로 그냥 거의 뭐 떡실신. 목이 날아가다시피 해서 그 마지막에 진짜 추해. 겨우 이제 그 파라데몬들이 우주선에 실은 다음에 하다가 픽 기절을 해요. 맞아요. 와 나는 난 소름 거기서 돋았어. 얘가 뭔가 아니, 진짜 싶더라고. 포스도 없고 위험도 없고. 아니 나 그러니까 찌질해 스테프널프 보여. 디자인은 기가 막히잖아. 스테프널프 디자인 기가 막힌데 정작 그쵸. 다크사이드 디자인은 타노스요? 없어. 나 깜짝 놀랐네. 다크사이드 난 솔직히 난 MCU 타노스도 싫은데 DCU 타노스 다크사이드에 비하면 MCU 타노스가 훨씬 나. 아예 그냥 타노스가 돼버렸네 하루님. 타노스가 돼버렸네 나한테는. 근데 진짜 다크사이드 디자인도 어조빌 뿐더러 옷도 이상하고 왜냐면 원작의 다크사이드를 분명히 잭 스나이더는 잘 살릴 줄 알았어요. 많은 팬들이. 근데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야. 그 무기를 쓰는 것도 그렇고 다크사이드는 무조건 오메가 이펙트, 오메가 생션이지 무슨 창 같은 이상한 걸 쓰냐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항상 갑옷 그- 입고 좀 그렇죠. 위험 갑옷도 있게 좀 있고. 있지 않아요? 또 다크사이드의 특징은 요즘은 갑옷이지만 옛날에는 진짜 검은색 치마 입고 있었거든요. 그게 치마? 진짜 멋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없고. 로마 갑옷 같은 치마를 입었었어요. 역시 또 역사는 또 다르네. 역시 이게 좀 전문적이네. 너무 원시인으로 만들어놨어. 우주선 완전 타는 원시인이 어디 있나? 그리고 너무 이상해. 그 외계인이 10만 개의 행성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믿기지가 않죠? 난 근데 그것도 우주선 웃겨. 타는 외계인 하나 있어요. 토르. 원시인. 걔는 거의 원시인이잖아. 걔는 대신 원신이라 비프로스트가 있잖아. 비프로스트가. 아니 근데 걔가 진짜- 원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10만 개의 행성이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쓸 수도 있는 와, 거야. 좋은 포인트야. 그냥 포인트. 무단 점거. 해 가서 정복, 화성 가서 정복 뭐 이런 식으로. 깃발 하나 꽂고. 그래, 그 10만 개의 문명이 있다고 얘기한 적 없어, 누가? 그렇지. 그렇지. 10만 개 행성이라 그랬지. 아니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DCU에는 그린랜턴이 있단 말이에요. 잭 스나이더가 그린랜턴을 만들어놨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어. 그럼 그린랜턴 군단이 있는 건데 그린랜턴 군단이 있는데 어떻게 10만 개 행성을 닥스나이더가 지배할 수 있냐고. 저런 허망한 기술로.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나중에 하도 팬들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물어봤대요. 이 잭 스나이더 라이브 할 때. 아니 도대체 감독님 이 잭 스나이더가 반생만원씩을 지구에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리고 알았으면 왜 지구를 다시 안 찾아왔죠? 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 아포콜립스의 피비린내 나는 그 왕이 쟁탈전을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그 자기가 처음으로 유일하게 패배한 행성인데 그게 그냥 그런 게 진짜 잭 스나이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고삐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케빈 치지아라가 했는데 물론 이 결과가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땐 진짜 잭 스나이더는 옆에서 스토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한테 좀 지배를 받아야 돼. 좀 조정을 이 반생의 반원식을 당해야지 진짜 기가 막힌 명작이 나오지. 아 너무 아쉬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안 되죠. 근데 일단은 잭 스나이더 감독은 뭔가 자신의 감독주의가 있고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쳐. 예. 그거는 괜찮은데 왜 대중까지도 아니 그거를 대중까지도 그렇게 따라가냐 이거야. 왜 리스토어 잭 스나이더 유니버스가 나오냔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근데 또 방금 한대스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스나이더 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 잭 스나이더는 스나이더 컷 이후에 이제 그 막 미래를 어떻게 그 에필로그에 나왔던 그 디스토피아 미래에 이제 그 배트맨이 결국은 저스티스 리그 그들만의 살아남은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이보그가 마더박스를 연구해가지고 플래시를 과거로 보내고 그래서 플래시가 그때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처럼 안돼 루이스가 키야 막 am I too soon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배트맨이 그거 알아듣고 자기가 죽고 그래서 로이스 레인이 살아가지고 막 다시 뭐 다크사이드가 뭐 어떻게 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스나이더버스의 미래를 다시 짚어보면은 결국은 다크사이드가 또 나와서 다크사이드가 최종 보스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미 우리는 영화의 시작 다크사이드의 첫 등장에서부터 다크사이드가 패배한 걸 봐버렸어. 근데 하물며 그렇게 되든 그리고 나중에 다크사이드가 또 나온다 하든 그게 무슨 기대 포인트가 되고 멋있는 장면이 나오고 멋있는 악당이 되겠어요. 정말 형편이 그치. 없고 또 더구나 또 하고 싶은 말은 이 스나이더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반복적인 거야. 갇혀 있어. 확장될 생각이 없고 멋만 있지 자기 반복적이에요. 계속 슈퍼맨은 악당이 되어야 되고 배트맨은 희생을 해야 되고 배트맨이 슈퍼맨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플래시 계속 과거 여행을 해야 되고 플래시 시간여행 지금 3번이나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네. 사이버는 계속 마더박스를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슈퍼맨은 꼭 나중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구의 대표가 돼서 싸워야 돼. 원더우먼은 또 아마존의 대표가 돼서 싸워야 돼. 아쿠아맨은 또 아틀란티스 대표가 싸워야 돼. 그러니까 다크사이드는 또 나와서 다시 또 지구 침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게 뭐가 멋이 있고 그런 순전히 영상만 보여줄 거면 한 번 오면 됐지. 이런 식의 잭 스나이더의 스나이더버스는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스토어 스나이더버스는 안 돼. 리스토어 스나이더버스 하면 안 돼. 안 돼.